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도대체 언제 집 사라는 건가요? 1주택자 분들도 언제 해야 되나요? 언제 갈아타기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실 텐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는 언제 집을 사야 하느냐. 1주택 갈아타기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 하시려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좋긴 하죠. 그런데 핵심은 실거주는 그래서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안 살 거 아니냐. 올라가면은 계속 거품이니까 안 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이 많고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투기가 많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그런 말 가스라이팅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합리적인 가격이 됐다 싶을 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9월 아파트 거래는 856건. 지금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2달째죠. 요거는 이제 신고일 기준이고 계약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대 최저죠. 그래서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3달째 지금 1000건이 안 나오고 있고 신고일 기준으로 보면 2달째 1000건이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래 절벽은 역대 최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든 이렇게까지 안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해요. 잠깐 조정이고 내년엔 다시 오를 것이라느니 금리 내리면 다시 오를 것이라느니 18년도 말에서 19년도 수준이라느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거래 절벽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어때요? 6, 7억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로? 수두룩하게. 특히 말씀하셨듯이 아까 잠실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송파구가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왜? 강남 3구, 4구 이야기 있는데요. 솔직히 강동구는 나머지 3개의 구랑 차이가 있죠. 여기서도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 차이가 있더라. 송파 저렴하죠.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똘똘한 채는 무조건 뜬대요. 근데 똘똘한 채 이야기해놓고서 여기는 도저히 진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송파 아니면 마용성. 그래서 엄청나게 자산이 있지 않은데 똘똘한 채가 더 많이 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곳으로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마포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포에서는 반토막도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파가 빨리 떨어지는 이유, 똘똘한 채인데 저렴하고 저평가됐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서 도그나카우나 열심히 들어갔는데 지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세가격 하락세. 전세가격 하락세가 어때요?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다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니까 앞으로 전세가 하락세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세가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죠. 22년 8월에 전세 대란이 절대 없다. 다른 곳들은 거의 22년쯤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8월 전세 대란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다. 특히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지만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 전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8월부터 역전세난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매매가격 지수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왜? 집값을 올릴 때는 뭘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를 올려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이 줄죠. 그러면은 요만큼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요만큼 가격을 올려도 살 수 있더라.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붕붕붕 가격을 띄웠는데 하락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보면 6월 기사에 6.17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저금리 매매 위축 공급 감소로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은 매매 위축 됐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2008년 이후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간다. 요 프레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막 핑계를 만들어내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매매 수요가 다주택자가 한 채를 늘린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전세 수요로 이동하진 않죠. 실거주로 매매하는 수요들. 이 사람들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맞추는데 실거주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 원래 임차 수요였던 사람이 매매를 가려다가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차 수요가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공급 감소. 공급 때문에 전세가 올랐고 공급 때문에 집값 올랐고 요거는 뭐 어마어마한 구라였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어요? 저금리. 그래서요 당시 기사들을 보면은 한 20년 5월부터 전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6월 중순 넘어가면은 6.17 때문에 규제가 강해져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한다. 7월부터는 7.10 때문에 더 강해져서 세입자한테 세금 전가하면서 전세가가 더 폭등한다. 그러다가 8월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임대차산법 때문에 올랐다. 근데 그 전부터 올랐다는 거죠. 다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저금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중위 전세 가격이 6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이것도 많이 높아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14년 7월 저희가 거품의 신호탄이었던 소이노믹스 시기에 서울의 중위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4억 8천 정도였어요. 근데 대출 풀었죠? 그 다음에 금리 낮췄죠? 그러면서 전세가 올리고 매매가 올리면서 전세가가 6억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매매가보다 더 빨리 올려놓고 당시에 매매가보다 더 올려놓고 그때 집 살 수 있던 사람들 지금 전세도 못 살게 만들어놓고 무슨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직격탄 맞으니까 바로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왜? 슈퍼파월님이 어때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예상보다 최종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즉 속도 늦추고 더 높이 올린다. 무슨 소리예요? 길게 천천히 금리 올린다. 굉장히 길게 올라갈 것이다. 그럼 전세가 하락은요? 금리랑 반비례하죠. 예전에 저희가 그래프도 많이 보여드렸듯이 전세 가격 하락세는 굉장히 길게 갈 것이다.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원희룡 장관이 PI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현재 서울의 PIR은 18인데 10에서 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왜 10에서 12를 이야기를 했느냐? 떨어져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이분은 왜 10에서 12를 이야기를 했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만 거품이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집값을 띄웠던 것은 거품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 이유만 거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 떨어져야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높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뭐가 비싸냐? 그런 이야기 있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요. 왜? 굉장히 좋으니까. 입지가 좋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요. 뭐 나온 나라들 볼까요? 서울이 좋아요? 싱가포르이 좋아요?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서울의 PIR 15.6이다. 이거는 뭐 세계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건데 홍콩 같은 경우는 20.7. 아 여기는 세다. 그런데 뉴욕 PIR 얼마예요? 5.9. 싱가포르 4.7. 어때요? 대부분의 나라의 핵심 지역들이 우리나라보다 PIR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은 보통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높은 거죠 사실. 10에서 12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방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떨어지기는 힘들더라도 최소 거품 끼기 전인 14년 7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물가 상승분 반영하더라도 지금 중위 전세 가격 정도까지. 그러면은 한 50% 가까이 떨어져야 되죠. 지금 중위가 13억,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는데 한 6억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중위 가격이.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요. 바닥에서 산다고 보면은 바닥점 잡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 떨어졌을 때 들어가셔야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아요. 최저임금 OECD 3위.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라는 식으로 깠는데요. 요 자료의 핵심은 뭐예요? 요 자료의 핵심은 최저임금이 OECD 3위가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OECD 3위다. 즉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가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고소득층이 엄청 벌어간다. 즉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실물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100주, 1000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집을 다 내 돈 주고 사지 않는단 말이죠. 전세를 끼고. 그런데 세입자가 없어요. 그만큼. 왜? 그만큼 돈을 못 줘요. 대출을 받기는 힘들어졌는데 돈을 잘 벌지를 못하니까. 양극화가 심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느냐? 지금 차익을 내던 시기. 언제였어요? 이 정도의 집을 사요? 수요가 막 늘어나죠.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고 더 비싼 걸 산다. 요 집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집에 또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팔고 요거 사고, 이 사람은 팔고 다음 걸 사겠죠. 이런 형식으로 수요가 막 늘어났을 때 유동성이 과잉되고 이게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수요가 과잉된 거죠. 여기에 유동성 과잉이 어디도 흘러 들어갔다? 전세시장. MB정부 때 전세자금대출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유동성이 2배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내던 시기였다. 왜? 어떤 시기예요? 다음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사놓고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일종의 혼지 사기 느낌으로. 다만 요거는 사기는 아닐 뿐이지. 반대로 그러면 빠진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안 들어와요. 유동성이 계속 빠져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배당이 오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세금만 계속 붙는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에 비정상적인 광풍이 일어나면서 비투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특수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남는 자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도 계속 들어오죠.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거기서 온다. 그래서요, 손해를 거듭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론, 언제 사야 돼요? 일단 가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그리고 PIR이 한 10 정도에 가까워졌을 때 더 낮아져야지 사실은 맞지만 전세제도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요,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보통 빠르면 4, 5년, 늦으면 7, 8년. 그런데 이거는 수도권 이야기고, 왜냐면은 수도권은 예전부터 엄청나게 거품이 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품이 안 낀 지역들이 많죠. 그런 지역들의 경우는 그래도 최소 2, 3년은 더 봐야 된다. 왜? 대구나 세종 뭐 이런 데들은 몇 년 전부터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기간이 한 4, 5년 정도는 봐야지 살 수 있다.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무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빨리 떨어지면 좋겠죠. 아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인데 왜 계속 들고 있어? 그런데요, 그분들 입장은 달라요. 왜? 내가 요걸 팔면은 내가 지금 수년, 수십 년 모아둔 돈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낮출 때도 팍팍 안 낮춰요. 지금 빨리 급매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친구랑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운동화 끈을 열심히 재빨리 맵니다. 그럼 친구가 옆에서 물어보죠. 네가 아무리 운동화 끈 매고 뛰더라도 곰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너보다만 빠르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싸게 빨리 팔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오를 것 같고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들도 던지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는 보셔야지. 왜냐면 올라간 기간이 8년이에요. 7, 8년 올랐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간도 천천히 기다리셔야 된다. 급해지면 안 돼요. 항상. 특히 부동산 같이 큰 돈 들어가는 것에는. 그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언제쯤 사야 된다? 이 정도는 고려하시고 사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